근육을 억제하는 호르몬이 쭉 분비되다가 일시적으로 쭉 상승되는 그런 지점이 오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세로토닌, 도파민 이런 호르몬들이 있죠. 그런 호르몬들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경험은 최고의 코치라는 말이 있는데 풀코스 마라톤을 300여 회 가까이 완주한 경험이 있고 또 운동 생리학과 스포츠 영양학을 전공하시고 지금은 엘리트 스포츠 선수 또 일반 마스터스 선수들한테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운동 처방까지 해주시는 스포츠 영양 전문가이신 이윤희 박사님과 함께 시니어 마라톤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마라톤을 제법 오래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마라톤을 하시면서 얻어지는 추억, 또 기록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까지 하면서 어떤 것들이 좀 기억에 남습니까? 저는 달리면서 무엇이든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도 몸소 경험을 했고 또한 중간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었지만은 이것을 극복하면 그 이상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거라고 하는 확신하에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 지나간다.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오는 인생 철학의 원동력이 마라톤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박사님과 비교할 수 없지만은 지금까지 43번의 풀코스를 완주한 경험이 있습니다. 달리다 보니까 멀리 가고 싶어가지고 울트라 마라톤도 경험을 했습니다. 3대 사막 마라톤이죠. 사하라, 고비, 아타카마 이런 데도 완주했는데 고비 사막에서는 마스터스에서 1등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제가 미스터 코리아 먹으면서 즐거웠듯이 마스터스에서 1등할 때 너무 기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박사님은 우리 국내 마라톤의 불모지였던 1990년도 중반부터 이제 마라톤을 하셨는데 지금하고 그때하고 비교할 때 마라톤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폭발적인 성장을 했죠. 예전에는 사실 달린다는 것 자체가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미친놈이다 그런 표현도 했는데 지금은 많이 일반화됐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고 또 전국민적인 건강 스포츠로 자리매김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마라톤 인구가 늘어난 이유가 팬데믹 이후에 젊은 사람들이 골프도 좋아하고 테니스도 좋아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런 건 비용들이 많이 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마라톤 성취감도 더 느낄 수 있는 종목인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젊은 사람이 많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쓸 자리가 줄어들고요. 또 실제 달리다 보면은 저도 이제 요즘 최근에는 이제 하프 정도 달리고 있는데 나이 드신 분을 좀처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건강 관리를 하기 위해서 몇 살 때부터 운동을 하면은 이런 것들이 좋은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장년층이 운동을 하면 건강이 좋아진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적인 일인데 저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말씀드리듯이 운동은 어릴 때부터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건강에 직결되고 흔히 얘기하는 무병장수, 불로장생 이런 것들을 추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생활 습관이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달리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되게 슬림하고 또 잘 뛰는 것 같아요. 그런 면을 볼 때는 심장이 출력이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바디빌딩도 그렇고 마라톤도 그렇고 심장에 혈액을 많이 내보내는 능력들이 일반인들에 비해서 상당히 좋습니다. 뛰어난 사람은 2배 이상도 있는데 심장에서 혈액을 밀어내는 능력, 박출하는 능력이 결국은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정 수준까지는 우상향으로 향상이 되지만 고비에 이르면은 그다음부터는 건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부분도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렇게 향상시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이렇게 다 도달하는 그런 기간이 자기가 능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폐력도 좋아지고요. 우리가 체력이라 하면은 뭐 지구력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근력도 있고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그다음에 뭐 민첩성, 유연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달리기는 무엇보다도 순환계 지구력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달리면서 순환계 지구력이 좋아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근지구력이 향상된다라는 것은 크게 보면 2가지 부위의 그 능력이 향상됩니다. 첫째는 심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심장이 비대해진다라고 하는데 그 비대해지는 부위는 좌측 심실, 우리 그 혈액을 온몸으로 뿜어내는 좌심실이 이렇게 커집니다. 왜 커지느냐 하면 한꺼번에 많은 혈액을 밀어내야 되기 때문에
뿜어내는 근육의 힘도 좋아지고 또 체적도 커집니다. 최대 30~40%까지 용적이 커지는데 많은 양을 한꺼번에 온몸으로 뿜어내는 좌심실이 커집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스포츠 심장이라고 하는데, 그러는 동시에 그 심근이 튼튼해지는 것도 있지만 심장 자체에 가지고 있는 모세혈관들이 상당히 많이 발달을 합니다. 일반인들보다 훨씬 많은 그 모세혈관이 발달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관상동맥 질환, 심근경색, 심정지 이런 것이 나타날 확률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관상동맥을 막히는 그런 플라크 혈전에 의해서 막히는 질환도 노화에 따라서 올 수밖에 없지만, 그런 것들을 예비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모세혈관이 심장 자체에 많이 생기기 때문에 설사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피해갈 수 있는 혈액이 공급되는 통로가 늘어나기 때문에 심장이 보호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두 번째 근지구력이 향상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근육 타입이 세 가지가 있는데, 장거리에 잘 적응된 타입 1, 타입 1 근육이 있습니다. 근지구력, 유산소 운동, 산소를 끌어들여서 우리 근육 안에 지방을 에너지로 만들어내는 유산소 기능이 향상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기관으로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데,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운동을 하면 숫자도 많아지고 크기도 커지는데, 그런 과정이 사실은 단련 과정입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꾸준히 운동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을 에너지로 바꿔내는 그런 능력이 뛰어난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근지구력이 향상된다, 결과적으로 체력이 좋아진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고, 그 이면에는 그런 미토콘드리아 능력이 향상되면서 부가적으로 우리 몸에 일어나는 대사 노폐물을 몸 밖으로 보내는, 또 간에서 중화시키는 해동 능력이 향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달리고 나면 기분도 좋아지고 컨디션이 스스로 좋아진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우리 몸의 노폐물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염증 반응도 줄어들고 건강을 향상시키고, 그 이면에는 그러면서 면역세포도 자극을 하기 때문에 면역 능력이 좋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포나 부정적인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능력이 향상되죠. 그러니까 안팎이 다 근육의 능력이 향상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통틀어서 근지구력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면에는 미토콘드리아를 자극시켜서 숫자를 커지게 하고 크기를 커지게 하는 것, 그것이 지방산화 능력을 높였다, 이것이 근지구력이 향상되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그것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느냐 후천적으로 향상시키느냐, 그 차이만 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선천적으로 그렇게 많이 타고나고, 일반인들은 그 선수들의 한 반 정도, 적으면 한 40% 정도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결국은 이제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은, 특히 마라톤을 많이 하게 되면 심폐지구력이 좋아가지고, 흔히 하는 맥박수도 스포츠 서맥이라고 해서, 저만 하더라도 예전에 운동 마라톤 하기 전에는 70박부터 75박을 뛰었어요. 근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안정시 심박수가 한 52박까지 떨어졌어요. 맥박수가 많으면 나쁘고 적으면 좋고 이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이제 결국은 심장 능력이 좋다는 얘기인데요. 맥박수를 줄어드는 것은 마라톤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 심박수가 하강된다라는 것은 그렇게 많이 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하는 산소의 양을 그 정도 숫자로 뛰어도 충분히 말초신경까지 갈 수 있다. 또 하나는 그렇게 줄어들면서 동시에 한 번에 뿜어내는 박출량이 많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들은 70에서 100회지만은 잘 발달된 선수들은 35회에서 한 45회 정도로 이렇게 일반인의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일반인의 2배 이상의 능력을 뿜어내고 산소를 우리 몸에 전달해 줄 수 있고, 동시에 영양소도 공급이 가능하고 노폐물도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굳이 심장이 많이 뛸 필요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만 그게 적응 단계까지는 올라가는 건데, 그게 계속 유지되느냐 그러면 가장 좋겠지만, 또 운동을 쉬면은 그 심박수도 굳이 그렇게 천천히 뛸 필요가 없겠다 생각이 되니까 서서히 또 횟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 꾸준히 최선은 아니지만 요즘 와서 제가 유지하는 게을리하니까 맥박수가 늘어나는 그런 논리네, 그죠? 예, 예. 그래요, 맞아요. 근데 맥박수가 줄어들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메디칼적으로, 의학적으로 사람이 죽고 사는 거, 의사들이 제일 먼저 병원에서 분리를 할 때 이 경골동맥인가요? 경골동맥에 이렇게 손을 대고 맥박이 뛰면 살아있는 거고, 그게 떨어지면 중단되면 죽은 걸로 우리가 이제 판단하는 것 같아요, 의학적으로. 근데 이제 결국은 잉태돼서 죽을 때까지 맥박수가 적게 뛰는 것은 그만큼 심장의 로드를 줄인다. 근데 운동을 통해서 빨라지지만은 결국은 나중에는 줄어든다. 그런 논리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이 맥박수 물론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공식이 있어요. 카르보텐 공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나카 공식이 있는데 이런 공식은 뭐 어떻게 적용해도 되는 공식이죠, 그죠? 예, 예. 네네. 많은 횟수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서 그 이론으로 정립을 시켜놓은 거기 때문에 네.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목표 심박, 최대 심박수는 일반적으로 120에서 나이를 뺀 그거에서 운동 강도 곱하기 뭐 나오는데,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일반 그 카르보텐 공식보다는 다나카 공식을 많이 적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그것은 결국은 나이에 따른 핸디캡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연세가 들어가면서 우리 몸의 각 기관의 능력이 떨어집니다. 간의 해독 능력도 떨어지고 심장 근육 자체도 근육이기 때문에 위완 수축하는 횟수도 줄어듭니다. 이론적으로는 1년에 1회씩 심장 능력이 그 박동수가 줄어드는데 그만큼 그 온몸으로 가는 산소나 영양소의 양도 줄어드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그거를 향상시키려고 그러면 항상 교차되는 지점에서 여러 가지 의학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노화의 뭐 하나라고 보면 되겠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운동하다 보면은 특히 마라톤은 산소 능력을 극적으로 높여주잖아, 그렇죠? 예. 심장도 튼튼해진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운동하면서 최대 산소 섭취량을 늘리는 방법도 있잖아요, 훈련 방법에서. 예. 어떤 것이 좋을까요? 보통 최대 산소 섭취량이라 하는 것은 동맥으로 가는 산소양 또 정맥에서 있는 산소양 그 사이의 숫자가 최대 산소 섭취량이고 그 산소는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사용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근육에 다양한 자극을 주는 거죠. 긴 거리를 천천히 달릴 수도 있고 아니면 짧은 거리를 반복함으로써 심장에 충격을 줘가지고 그것이 근육에 자극을 주는 그런 자극의 유무, 많고 적음 이런 것을 다양하게 함으로써 심장 능력도 향상시키고 근육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산화 능력도 향상시키는 겁니다. 이것 자체를 통틀어서 그렇군요. 최대 산소 섭취량의 능력을 향상시킨다. 이렇게 해석을 결국은 엔진 출력을 높여준다고 이해하면 되겠네, 그렇죠? 예, 예. 달리기라고 하면은 100m도 달리기고 200m, 400m, 800m 달리기인데 마라토너하고 스프린터라고 하죠. 중장거리 선수와 장거리 선수는 체형도 다르고 문득 훈련요법도 다를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단거리 선수들은 근육이 되게 벌크라고 할까요? 크죠? 근데 이제 장거리 선수는 되게 좀 슬림하면서 기능적으로 발달되어 있어요. 왜 그 체형이 다를 이유가 뭘까요? 가장 특징적인 것은 근육 타입, 아까 말씀드린 근육 타입의 함량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황영조나 이봉주 같은 선수, 지금 뭐 킵초게, 베켈레 그런 선수들은 타고날 때부터 타입 1 근지구력에 적합한 근육량이 80%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20%는 근속도에 해당하는 타입 2라고 볼 수 있고 반대로 우사인 볼트나 100m 선수나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파워를 내는 그런 선수들은 타입 2를 80% 근지구력에 해당하는 타입 1을 20% 이렇게 8대2로 보시면 되는데 그 8대2가 타입 1 근지구력에 적합한 것이 80%냐 아니면 근파워를 짧은 시간 내에 에너지를 내는 근파워에 해당하는 타입 2를 타고날 때부터 80% 타고 나느냐에 따라서 거기 장거리 선수냐 단거리 선수냐라는 것이 구분이 됩니다. 그 양쪽을 반대로 하면은 능력은 그 나이 때 비슷할지언정 최고 수준까지 올라가는 데는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면 적어도 20대 초중반 되면 그것이 완성되기 때문에 역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은 없고 다만 그런 것을 초등학교 때부터 발굴을 하면 조금 더
어떤 경쟁적인 선수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아까 요 앞전의 질문 중에서 좀 한번 제가 궁금한 건 있는데요. 물론 목표 심박수를 공식에 의해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운동 존 1, 2, 3, 5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워킹도 있고 또 조깅도 있고 뭐 체지방 연소하기 위한 것도 있고 또 유산소 강화시켜서 뭐 심장 능력 키우는 것도 있고 또 인터벌 트레이닝 무슨 뭐 파트렉 트레이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 할 때 일반적으로 시니어들이 하는 그런 운동 방식 중에서는 조깅 정도가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네. 블로그 보면 타입 1, 2, 3 뭐 이렇게 있는데 사실 그것이 적당한 것은 제가 볼 때는 40대 중반 이전입니다. 40 중반 넘어가면 이미 심장이라든지 근육, 뇌의 능력이 상당히 퇴화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부정할지라도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 50 전후에 좌심실에서 온몸으로 나가는 대동맥이 있는데 그 대동맥의 퇴화 속도가 50 전후에 가장 폭발적으로 진행된다라고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혈관도 많이 노화가 진행된 거죠. 그런 분들에게 빨리 달려라, 힘차게 달려라 하는 것은 동맥의 노화를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을 태우느냐, 탄수화물을 태우느냐라는 것도 좋지만 그 적당한 조깅 속도는 옆에서 같이 달리면서 대화가 되는 정도. 숨이 안 가쁘고 대화가 통할 정도로 네네. 운동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고 건강도 도모할 수 있는 수준이라 생각합니다. 그걸 넘어가서 숨이 가쁘거나 그러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VO2 맥스 자기 최대 산소 섭취량이 한 75 정도 되는데 그때쯤이면은 대화하기 또 곤란하고 잘못하면 위험할 수도 있는 게 사소한 게 걸리거나 자기가 통제하는 것을 벗어나는 그런 경우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화하는 정도가 알맞은 숨 가쁘지 않은 정도가 장년들의 달리기에 적당한 또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스터스들 나이 먹었으나 젊은 사람이나 예. 결국은 훈련량 이런 것들은 너무 오버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네, 그렇죠? 예. 자기 체력에 맞게끔 해줘야 되는 것이 가장 원칙인 것 같은데요. 달리면서 근육을 많이 사용하는데 아무래도 종아리, 허벅지, 앞쪽 부위와 뒤쪽 부위, 대둔근, 등 쪽 허리라든가 이렇게 많이 쓰는데 제가 막상 해보니까요. 달리기는 다리 근육만 쓰는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그 팔뚝이 두껍다 보니까 풀코스 달릴 때 어깨가 엄청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대회 준비할 때는 오히려 숄더 프레스 같이 어깨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주로 근육 사용하는 부위는 다리지만은 선수들이나 마스터스나 이 시니어들이 근력을 강화시키려면 어떤 부위에 중점적으로 좀 하면 좋을까요? 저는 뭐 권장하는 것이 동네 클럽에 있는 웨이트 트레이닝장 우리가 이야기하는 헬스클럽 이용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또 거기 가서 운동 전문가에게 기구 사용법이라든지 운동 방법을 올바로 익혀서 하는 것도 권장을 하고 또 인근 공원에 있는 지자체에서 만들어 놓은 운동기구 활용하는 것도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근육이 튼튼해야지 골관, 관절도 잘 유지되고 뼈의 정렬도 잘 유지되는데 여러분들 뭐 풀코스 달려보신 분들은 경험하셨겠지만 30km 넘어가면 모든 게 귀찮고 힘들고 하다못해 우리 군대 말년이 얘기하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라 그런 말이 있듯이 눈꺼풀도 무겁고 머리카락 하나도 귀찮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때 나타나는 통증들은 가장 약한 부위를 얘기해 줍니다. 이 통증은 내 몸이 거기가 약하구나라는 것을 우리 몸이 보호하는 자구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위를 자기가 경험하면 거기를 단련시킬 수 있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꾸준히 하시고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팔굽혀펴기 또 동네에서 같은 경우는 턱걸이 이 정도를 꾸준히 그런 운동은 매일 해도 그렇게 지치질 않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몸이 정렬도 잘 되고 그 팔을 앞뒤로 움직이는데 필요한 에너지 근력도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운동 옛날에 군대에서 했었던 PT 운동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마라톤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골격이 무너지질 않고 우리가 나이 먹으면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 허리가 이렇게 앞으로 구부러듭니다. 그거는 그 뒤에 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즉 척추 기립근도 약하고 엉덩이 근육도 빠지고 대퇴 이두근도 약해지기 때문에 몸이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앞으로 구부러지는데 그 부분을 계속 의식적으로 자극을 하는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맨몸 운동을 반드시 매일 조금이라도 하기를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철을 타더라도 항상 뒷부분에 힘을 줘서 등 쪽에 근육이 긴장되도록 일부러라도 그렇게 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벼랑비에 옷이 젖고 잔매에 골병 들듯이 작은 운동이라도 꾸준히 하기를 기대를 보니까 마라톤 운동에서
아까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보이는 전면 운동보다는 보이지 않는 등 근육이라든가 척추 기립근이라든가 엉덩이 근육 같은 거, 햄스트링 이런 쪽을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울 앞에 보이는 전면 운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기형적으로 근육이 되는데 그것은 좀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웨이트 하면서 여러 가지 하지만은 코어 쪽이라면 이제 복부하고 허리 쪽이 되겠죠. 이런 걸 좀 많이 시키거든요. 그런 거 하게 되면은 자세도 이제 바로지고요. 포스 뛸 때 이제 어깨 흔들림에 있어서 어깨 근육이 좋으면은 덜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이제 섞어가지고 프로그램 짜주고 있는데요. 정신적으로 이 운동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 런너스 하이란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오랫동안 달려봤지만은 딱 이거다라고 느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런너스 하이가 어느 시점에서 나오고 이게 어떤 걸 말씀하는 건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는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느낌, 신체적인 운동에 의해서 정신적으로 기분이 좋다, 해방감을 느낀다,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것을 통틀어서 러너스 하이라고 하는데, 이론적으로 보면은 운동을 한다는 거는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겁니다, 신체에. 그럴 때 그런 충격, 심리적인 압박감, 자잘한 부상, 손상을 보호해주는 그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보완해주는 것이 신경적으로 통증을 억제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통증을 억제하는 호르몬이 쭉 분비되다가 일시적으로 쭉 상승되는 그런 지점이 오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세로토닌, 도파민 이런 호르몬들이 있죠. 그런 호르몬들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 것이 이렇게 분비되는 시점이 각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빨리 달릴 때보다는 천천히 오래 달릴 때 서서히 나오면서 우리 몸이 가장 가볍게 느껴지고 또 역학적으로 경제적인 달리기, 어떤 러닝 이코노미라고 하는데 에너지를 최소로 쓰면서 자세를 유지하면서 달릴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사실은 통증 억제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시점입니다. 그때가 기분이 좋은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러너스 하이라고 통칭을 하는 거고, 그런 것을 느끼는 것은 본인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쯤 또 어느 거리쯤 그런 걸 느끼는 것은 경험하면서 내가 잘 설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경쟁적인 선수들은 잘 못 느끼는 걸로. 왜냐하면 다른 것을 다 차치하고 오로지 뭐 1초라도 땡기고 누구를 이겨야 되고 뭐 그런 그 심리적인 상대적 우월감에 있으려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 다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내가 왜 달리는가, 왜 운동을 하는가를 느끼고 생각하는 청장년층이라면 그런 점을 수시로 자주 느끼기를 권장을 합니다. 거기까지는 좀 약간의 시간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조금씩 오래 하면 나타납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단순하게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몸에서 좋은 도파민이라든가 세로토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비되면서 기분을 업시키는 건데, 총체적으로 운동을 하면 뭐 기분이 좋아진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달리다 보면요, 시니어들이 시간은 여유가 있을 수 있어도 젊은 사람보다 체크할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건강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본인의 성인병,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또 고지혈증이라든가 관절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하려고 한다고 하면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건강하다 본인이 판단할 수 있지만 의학적인 기준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심장, 뇌 이런 쪽에 전문의의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천적인 질환이 있을 수도 있고 후천적인 질환이 진행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모르고 지나치는 것보다는 한번 그런 기회에 진단을 받아봄으로써 건강 정도를 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로 정확히 파악을 한 다음에 운동 강도를 어떻게 설정할 건지, 어떤 운동을 할 것인지 가정을 이루고 있는 청장년들은 반드시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해야지, 나는 건강하니까 내가 왕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것은 과거 일입니다. 항상 현재와 미래가 중요하지, 왕년에 내가 무엇을 했다는 것은 그냥 혼자 만족감은 있어도 경험일 뿐이지, 그렇죠?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성장기 때와 기존의 성장기 때는 음식도 많이 다르고 또 생활 환경도 달라서 보이지 않게 예전에 비해서 육류 섭취도 늘어나고 또 즉석식품도 많이 먹고 또 가공식품, 초가공식품도 많이 먹고 예전에 비해서 술도 많이 드시고,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게 내부 조직이 노화가 많이 된 상태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운동에 입문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위험성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결국은 나이 먹으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메디컬적인 체크 플러스 본인 스스로 느끼는 몸에서 나오는 소리를 잘 듣고 거기에 따른 훈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절을 잘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막상 이제 달리려고 하다 보면은 훈련을 해야 되는데 훈련은 이제 계절별로 다르게 할 수 있겠지만은 주중에는 야외에서 뛰는 환경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피트니스 센터에서 이제 많이 운동하잖아요. 근데 런닝머신은 사실은 기계에 의해서 내가 몸을 맡기기 때문에 나의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뛸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런닝머신, 또 자전거 타기, 또 스태퍼 여러 가지 이제 유산소적인 운동하면서 체력을 키우면서 주말에 야외에서 운동한다든가 하는데 월요일부터 만일 일요일까지 운동한다면 훈련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 트레드밀 달리는 거와 야외를 달리는 것은 동원되는 근육의 정도가 다릅니다. 우리가 달릴 때는 대부분 뒤에 근육으로 우리 몸을 앞으로 이렇게 추진시키는 건데 그런 추진력을 트레드밀은 모터가 대신해 주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 몸이 자유롭게 달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더울 때, 추울 때 그 기온차를 좀 더 완화시키는 것도 있고 또 물 마시고 싶을 때, 갈증 있을 때 쉬면서 또 먹어도 되고 그런 장점이 있는데 속도 변화를 또 임의적으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근데 밖에서도 그런 것을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하겠지만 숫자로 보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달리는 거랑 안에서 달리는 거에 어떤 장단점을 잘 조화를 지켜서 하되 항상 운동은 강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약하게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강약을 조절해서 하루는 강하게 하루는 약하게 해서 회복도 시켜주고 강하게 했을 때 내가 얼마큼 더 강하게 할 수 있는지 그 회복기에는 우리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됐는지를 판단함으로써 다음 날이라든지 다음 기회에 강하게 할 때 어느 정도 몇 % 올려서 해보자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강약을 조절을 해서 매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강하게, 한 번은 약하게, 또 웨이트 트레이닝도 한 번은 무겁게, 한 번은 가볍게, 또 횟수도 많이 적게 해서 강약을 조절하면서 우리 몸이 조금씩 향상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뭐 1, 2주일에 운동량 강도를 10% 올리지 말아라 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걸 넘어가면 부상으로 빨리 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숫자로 된 중량수 아니면 그 속도 이런 것들을 올릴 때도 10% 이상 올리지 말고 내릴 때도 10% 이하로 내리지 말고 이게 강약을 조절해서 본인이 판단하시면 가장 타당합니다. 몸은 본인이 가장 잘 압니다. 알겠습니다. 주간에 훈련함에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 바쁘면은 한 번밖에 못 할 수 있지만은 2, 3회 정도는 강약을 조절해서 하고요. 또 시간이 되면은 이제 주말에 LSD라고 하죠. 롱 스피드 디스턴스. 슬로우 디스턴스. 네, 그 장거리를 이 야외에서 하면 더 좋겠고요. 또 저도 이제 런닝머신에서는 30분, 1시간 타면 쥐가 날 정도로 막 뒤틀려요. 그런데 이제 나가서 뛰면은 왠지 좀 더 시간도 길게 갈 수 있는데 계절적으로 한겨울에는 못 뛰지만은 봄, 가을, 여름까지도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야외에서 뛸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야외를 적극 추천합니다. 마스터스들이 운동하면서 부상을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누구한테 코치를 잘 받고 지식을 얻기 위해서 유튜브를 본다든가 책을 본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냥 열정만 가지고 열정페이하듯이 열정만 가지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여기저기 망가져서 운동을 그만두고 좋아하는 운동을 그만두고 중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이 먹은 시니어들한테 가장 하지 말아야 될 부상을 방지해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 것 같아요? 부상이 오는 배경에는 과당 경쟁입니다. 속도에 대한 경쟁, 거리에 대한 경쟁. 그 경쟁은 자기 몸의 최고치를 넘어갈 때 부상이 이제 시작됩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스포츠 손상 이상을 넘어가는 건데 그런 것들은 아직 우리 몸이 거기까지 경쟁을 견딜 만한 수준이 안 된 겁니다. 근육도 그렇고 신경도 그렇고 관절의 가동 범위도 그걸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손상이 시작되는데 그런 것들을 막으려면 오랜 시간, 오랜 거리 동안 단련을 하면서 그 근육이라든지 건이라든가 인대 이런 것들이 그런 정도의 경쟁을 이겨낼 정도의
수준에 도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나라 클럽이 그런 이론적인 배경을 떠나서 지도자들이 뛰어났던 분들이 선수 생활했던 분들이 자기 기준으로 제시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반인보다 훨씬 뛰어난 선천적으로 뛰어나고 단련도 받으신 분들이 일반인 상대로 했을 경우에 강도를 낮춰야 되는데 짧은 시간 내에 무엇을 달성하려다 보니까 부상으로 가는 지름길 빤히 보이는데도 제어를 할 수가 없는 게 분위기, 어떤 보이지 않는 경쟁, 본인의 서열, 예, 동호회에서 예. 서열이라든가 이런 것들 내 때문에. 몸 상태, 또 훈련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다 다른데 그걸 하나의 틀에 집어넣으면은 그것을 틀 안에 못 들어가는 사람은 부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천천히라도 오래 달려서 맞습니다. 부상을 가기 전에 몸으로 이렇게 만들어. 그러니까 시니어들은 가늘고 길게 가야 되겠네요. 예. 저만 하더라도 삼상공 마스터스의 꿈의 그 기록이죠. 전 체중이 82kg가 넘는 몸에서 삼상공을 함에 있어서 사실은 10번 도전해가지고 가스로 3시간 27분 했습니다만은 그러고 나서 제가 시계를 버려버렸어요. 왜 버렸냐? 그 달리면서 얻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그 기록에 대한 압박감, 중압감, 일상의 라이프가 전부 다 포커스를 거기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내 삶이 질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주 좋은 시계를 나는 다시는 시계를 보고 뛰지 않겠다가 시계를 버려버렸어요. 누구 주지 않고 일부러. 그러고 나서 하프를 1년에 한 두세 번 뛰고 이제 트레일런이라든가 자전거라든가 이런 다른 걸로 내 건강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달리는 것은 욕심내지 않고 몸에서 나온 소리를 잘 듣고 거기에 순응하는 것이 시니어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어떤 운동이든지 마찬가지겠지만은 아마 일반들하고 다르게 잘 먹어야 되는데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단백질이 아닌가 싶어요. 단백질은 어느 우리 신체에서 기묘하게 쓰는 영양가 있는 성분이잖아요. 그렇죠? 머리를 만든다든가 뼈를 만든다든가 피를 만든다든가 이러는데 일반적으로 영양 섭취는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전문가시니까 한번 더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 몸은 단백질로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크게 보면 물질대사, 옛날에는 신진대사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그 물질대사는 큰 영양소,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작은 영양소인 미네랄, 비타민 이 5가지를 적정하게 섭취하는 것이 건강 유지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영양학적으로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큰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 가장 적합한 비율은 탄수화물 6, 단백질 2, 지방 2, 6대 2대2가 가장 이상적인 구성인데 그런 숫자로 된 이상적인 구성을 우리가 매 끼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여건은 사실은 잘 안 됩니다. 하다못해 그런 전문가인 영양사들도 그렇게 못 먹습니다. 우리가 삶이 그렇게 허용을 해주느냐, 누가 대신 해줘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시간과 여건, 비용 부과시키기가 어렵죠. 다만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이론상으로 우리 체중의 숫자만큼의 섭취를 하라. 60kg면 하루에 60g 정도. 왜냐하면 그 정도는 소모되고 섭취해야지 그 평형이 맞는데 자기 체중 키로 숫자만큼의 단백질을 섭취를 하려면 한 번에 먹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3끼에 골고루 3분의 1씩 나눠서 섭취하는 것이 소화 흡수에 가장 바람직하고 또 우리 단백질은 특징이 한꺼번에 먹는다고 소화 흡수가 다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식사 습관 중에 하나가 저녁 회식할 때 날 잡아서 먹고요. 몰아치기 하는데 그렇게 많이 먹는 것 자체도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식 때 고기 많이 먹었을 때 다음날 컨디션이 생각보다 썩 좋지 않은 것을 경험을 하셨을 건데 그 자체도 과도한 단백질이 들어왔기 때문에 몸에서 흡수가 안 되고 나머지 양은 대사에 의해서 배출해야 됩니다. 굉장히 우리 몸이 중노동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그 정도가 일반인들은 적정 수준인데 달리기를 한다, 웨이트 트레이닝 한다면은 1g, 자기 체중 키로당 1g인데 거기에 한 30%를 넘지 않게끔 그러니까 만약 60kg다 그러면 78 내지 80g 정도가 적정량입니다. 그래서 자기 체중 숫자의 1.3 정도를 몇 끼 나눠서 먹는 게 가장 이론적으로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1.3 이상은 어떠냐? 그런데 1.3 이상의 섭취를 한 사람들이 혈관계 건강에 안 좋은 시발점이 1.3이 경계더라라는 것들이 많은 연구에 의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3 이상서부터는 고혈압 발생률도
그리고 신근경색, 뭐 여러 가지 돌연사도 나타나는 확률이 올라가는 것이 1.3에서 급격하게 올라가더라. 이 숫자가 단백질을 섭취하는 가장 이론적이고 현실적인 섭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숫자로만 그렇게 얘기하는 대로 어떻게 먹느냐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달걀이 하나에 단백질이 6g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고기류 1인분이 보통 150에서 200g인데 거기에 15 내지 20%가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겹살을 먹는다 그러면 이제 지방량이 많은데 보통 이제 200g에 15%면 한 30g 정도입니다. 그러면 한 끼에 1인분이면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해야 되는 단백질은 다 섭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회식에서 1인분에 끝내는 조직이나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1인분 이상을 넘지 말아라. 그것이 우리가 한 끼에 섭취할 수 있는 단백질의 최대량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육류로 된 단백질은 20%가 맥시멈입니다. 그러니까 소고기도 그렇고 돼지고기도 그렇고 닭고기도 그 중량의 20%까지가 단백질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충분히 필요한 그 양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단백질을 많이 먹어요. 특히 보디빌딩 하는 사람들이 단백질 파우더 좀 좋아요. 이게 먹기가 밀크에다가 쉐이킹 해가지고 아무 때나 마시고 그러는데 많은 저희 그 후배 보디빌더를 보니까 저희 때 운동할 때는 사실 없어서 못 먹었지만은 지금은 단백질 섭취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보니까 너무 많이 과잉 섭취하다 보니까 신장 쪽에 뭐죠? 수치가 높아지는 게 크레아티닌이 높아지면서 신장 쪽에 그 요산 수치가 높아져가지고 저도 한때는 요산 수치가 되게 높았습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계란 한 개가 6g이에요. 그러면 콜레스테롤 많은 노른자는 빼고 흰자를 뭐 5개 먹는다든가 또 고기도 예를 들어서 100g 정도면 한 20% 정도니까 한 20g 정도니까 아침, 점심, 저녁만 꾸준히 잘 먹으면 일반적으로 영양 보충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을 잘하는 것은 부상당하지 않고 잘 먹고 휴식을 잘 취하고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한다고 하면은 아마 건강하게 오랫동안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람의 행복은 그거 같아요. 좋아하는 거 하면서 오래 사는 거, 그렇죠? 이 박사님이 개인적으로 보니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달리미들을 위해서 세미나도 하고 강의도 하는데 또 계속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하셔야죠. 러닝 아카데미는 제가 기회되는 대로 뭐 한 달에 한 1회 정도 하려고 생각을 하고 또 지방에서 요청했을 때도 제가 뭐 기꺼이 재능 기부로도 강의를 하고 그럽니다. 앞으로도 그 달리기를 통해서 많은 봉사와 지식을 전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정신적으로, 생활적으로 외로우신 분들은 꼭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강의해 주신 우리 이 박사님 너무 고맙고요. 앞으로도 마라톤에 많은 정보와 지식을 전달해 주실 바라면서 파이팅 하겠습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파이팅!